2019년 8월 29일 목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만약에 신이요, 여러분들에게 아이고 힘든 세상 열심히 살고 있구나, 기특하다, 내가 선물로 타임머신을 탈 수 있는 승차권을 줄 테니까 네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돌아가서 좋았던 기억을 다시 만끽하거나 혹은 네가 바꾸고 싶은 인생이 있다면 바꾸고 오렴,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손에 타임머신 승차권을 딱 쥐어주면 여러분들은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혹은 돌아가고 싶은 과거가 있으신가요? 저는 없거든요. 제 성격이라든가 스타일을 봐서 과거로 돌아가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설령 전제 조건을 달아서 야야야 지금 상황을 다 알고 과거로 가는 거야, 그렇게 어떤 더 특혜적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해도 글쎄요,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있을까요? 아유, 그때 왜 그랬을까? 뭐 그런 어떤 스스로 약간 좀 쪽팔리고 좀 창피하고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수정하는, 예, 그런 정도는 모르겠으나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아, 글쎄요. 아무리 제가 뭐 바꿀 수 있는 재주가 있다고 해도 그 힘들었던 시간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히려 했던 경험을 또 한 번 하면서 조금 수정하는 게 낫지. 아, 이 길이 아닌가 배. 그리고 다른 길로 갔을 때는 와, 또 다른 그 무언가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미래가 얼마나 또 저를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죠? 저는 만약에 어떤 결정적인 시간에 조금만 생각을 잘못했으면 아마 저는 유통 쪽으로 갔을 거예요. 마케팅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만약에 그래 나는 그쪽을 가려고 했으니까 그쪽을 가야지 라고 했다면 와, 그쪽에서 또 생판 모르는 무언가를 또다시 경험한다. 아유, 예, 저는 끔찍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예, 현재, 예, 지금 열심히 하면 미래에 좋은 일이 있겠지. 마치 내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처럼, 예, 그게 낫겠다라고 사는 사람인데요. 오늘 타임머신 이야기를 해드린 이유가 IMF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요. 그리고 카드 대란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앞에 어떤 금융이라든가 경제에 더 어떤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제 인생사에서 크게 뭔가 이렇게 딱 포인트가 되는 것이 IMF, 카드 대란, 금융위기였습니다. 뭐 9.11 테러 같은 거는 뭐 아주 잠깐의 이벤트였고요. 글쎄요. IMF 때는 제가 어렸죠. 뭐 그때만 해도 뭐 그렇게 뭐 나이가 들지 않은 상태였고요. IMF 때는 뭐 기업이 망가지고 은행들이 망하고 증권회사가 망하고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당시 현금이 많았던 사람들은 살기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저 고등학교 또 보내야 되고 이제 학비도 들고 생활비도 드니까 서울에 집을 팔고 인천으로 이사를 갔는데 인천 집값이 진짜 싸더라고요. 거의 뭐 서울 집값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남은 금액을 은행에다가 이제 두고 그 돈을 이제 생활비로 뽑았었는데, 그때 이제 얼마 안 가서 IMF가 터지는 바람에 진짜 은행 이자로, 예, 생활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IMF 이후에 할머니 통장에 찍히는 은행 이자가 좀 적어지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실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IMF 이제 이후에 증권사에 들어가서 신용계좌들이 개박살 나는 거, 예, 매일 내용 증명 보내고 신용 반대매매 막아달라고 건물주가 혹은 고객들이 집문서 뭐 이런 거
예, 그런 부동산 관련된 문서 막 그 내면서 지점장 앞에서 무릎 꿇는 것도 봤고요. 그때는 사실 제가 뭘 알았겠습니까? 사회 초년생이고, 그죠? 개뿔딱지도 몰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증권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브로커 생활을 하면서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다른 직원들한테, 야, 너도 이런 고객이 있냐? 라고 얘기는 하진 않았거든요. 제 고객의 어떤 그 신용을 보호해줘야 되니까. 근데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꼭 저만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이런 고객이 많았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신용카드를 많이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신용카드를 그때 한 11개 정도까지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신용카드 만들면 선물도 되게 많이 줬고, 그리고 신용카드 만드는 거 정말 쉬웠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나 만들어주세요 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1개까지 만들어 봤는데, 그 중에서 이제 주력해서 쓰는 몇 가지가 있죠. 한 4, 5개 신용카드를 가지고 현금 서비스 한도를 계산해 봤더니 1억 3천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직장인 남자분들, 네, 남성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비자금 좀 만들어 볼까 해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드론이라든가 현금 서비스를 몇천만 원씩 받아서 증권 계좌에다 넣어서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제 고객은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카드 대란이 발생되고 하면서 저는 오히려 진짜 대한민국의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면서 연봉 몇천만 원 받는 분들, 그런 분들이 크게 한번 휘청거렸을 때가 카드 대란 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2008년도에 제 인생과 같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아니라 미국발 금융 위기가 발생이 됐습니다.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2008년도로 넘어가면은요. 2008년도 그러니까 그 IMF 때라든가 사실 카드 대란 때는 별로 그렇게 제가 뭐 크게 생각하거나 깨달은 바가 별로 없어요. 근데 2008년도 때는요.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하고 좀 이렇게 무례할지 모르겠으나 사람들이 다 미쳤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 현금이 1억이 있는데 1억 넘게 있었는데 만약에 그걸 가지고요, 여러분. 제가 전세를 얻었으면 어땠을까요? 예. 근데 그때는 전세를 얻어야 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고요. 그냥 보증금 1,000만 원 정도 두고 월세 100만 원 넘는 거, 그 안젤리나 졸리가 계약했던 그 오피스텔, 그게 제가 2007년도에 입주했는데 그때가 보증금 1,000만 원에 100만 원이 넘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돈이 1억이 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를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월세를 얻고 월세를 비싼 그 월세를 내면서 남은 돈으로 뭘 했겠습니까? 제가 주식했죠. 예, 물론 뭐 저의 주식 매매는 지점의 실적을 위한 어느 정도의 희생스러운 그런 매매도 있었습니다. 저를 6개월 동안 쫓아다닌 지점장님이 130개 점포에서 130등 하는 지점의 지점장님이셨는데 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좀 뭔가를 보여줘. 이런 압박이 너무 심해서 제가 무리하게 매매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근데 저도 그때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던 거예요. 야, 1,000만 원에 월 110만 원, 115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때 또 했던 미친 짓이 뭐냐면 제 고객들이라든가 제 주변 분들한테 제가 한 달에 10%씩 수익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아서 제가 매매를 했죠. 1년에 10%가 아니라 여러분 월 10%, 매월. 근데 더 환장하겠는 게 뭐냐면 이제 다른 고객들한테 고객님도 한번 뭐 하시겠어요? 웬만큼 잘 됐었거든요. 근데 하시겠어요라고 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주임 내가 지금 중국 그 적립식 펀드 들어간 게 지금 내가 한 3주 됐나? 2주 됐나? 3주 됐나? 그런데 지금 수익이 30%가 넘어갔어. 아니 월 10% 수익률 가지고 어디다가 명함을 들이대. 이러시는 분들이 대다수셨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조금 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진짜 우리 그때 미쳐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때 진짜 세상이 미쳐가고 이제 금융위기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구나. 거기다가 또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그때 이제 제일 잘 나갔던 증권사가 미래에셋 증권이었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펀드를 이제 운영하고 그게 이제 히트치면서 다른 증권사들도 적립식 펀드를 마구 만들어서 이제 캠페인처럼 팔아제끼라고 했고요. 그리고 근데 약간 돈에 몰림 현상이 있다 보니까 즉 적립식 펀드에서는 미래에셋 증권이 이제 어찌 보면은 선구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이 미쓰리라는 증권사 뭐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는 그 메신저를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도는 내용이 뭐였냐면 전일 미래에셋 증권이 뭐 지분을 늘린 종목 리스트였습니다. 물론 미래에셋이라고 안 그러죠. M이라고 하죠. 누가 봐도 미래에셋인데 그냥 M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미래에셋도 우량주를 이렇게 편입하다가 나중에 그 거침없이 밀려드는 그 돈을 감당을 못하니까 그 리스트들 중에 아니 어떻게 저런 종목을 편입을 했지?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종목들까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그 미쓰리 메신저를 보고 그 종목을 따라 삽니다. 그 종목이 왜 사야 되는지도 모르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미래에셋 증권이 그 몰려드는 적립식 펀드 자금으로 지분을 매집했다. 근데 그동안 보여준 것들이 있거든요. 와, 따라 사자.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는 그게 통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 좀 주식 공부하고 싶은데, 차트도 봐야 되고, 회사 분석도 해야 되고, 정보도 찾아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이 매매 현황도 다 분석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는 시대였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그때 미쳐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제가 오늘 방송을 이제 녹음하고, 살짝 시간이 좀 남아서, 녹음한 게 아니라 이제 방송을 원고 준비하고 살짝 시간이 남아서, 그래, 월말도 됐으니까, 증권사들이 이제 증시 전망을 내놨겠지? 라고 이제 교보증권, 이 9월달 증시 전망을 봤더니, 교보증권은 9월달에 1850에서 1980포인트를 보고 있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경기 침체는 시작이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건 하물며 뉴욕 증시 기준으로 장중에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가 역전됐다가 뭐 종가에 이렇게 뭐 좀 안정되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젠 대놓고 종가에도 그냥 역전된 상태에서 끝남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뭔가 이렇게 오는 그런 게 없어요.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물며 8월 28일 수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상승할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 세력들이 매매하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렸는데 그렇게 물론 경기 침체라는 거를 이렇게 개별주 세력 매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우리 그 브라이언 1218님께서 어쩌면 저보다 더 이렇게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진짜 경기 침체 하는데 뭐 막상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뭐 갑자기 경기 침체야?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내일 눈 뜨면은 중국의 금융위기 터지는 거야?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대. 별거 아니네. 뭐 거기다가 8월 28일 같은 경우엔 미국이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가 아니라 15% 관세 인상했어요. 그 앞에는 또 2,500달러에 대한 관세 인상을 10%에서 또 15% 인상했어요. 제가 그랬죠. 5% 인상 따위는, 그러니까 이게, 그 5% 인상 따위는 이젠 일도 아니야.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다 보니까요. 8월 28일 수요일 날 뉴욕 증시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근데 진짜 올라가야 될 일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진짜 가장 염려되는 게 뭐냐면 뭔가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잖아. 그리고 안 터지는데 우리 브라이언 1218님 말씀처럼 별일도 없고 또 계속 지금 각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 나오고 있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안 살 이유가 없지. 거기다가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에 경기 침체 온다. 그리고 뭐 지금 경기 침체지만 오히려 사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개인들은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상승 랠리에 내가 타지를 못했는데 이번에는 내가 잘 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진짜 이렇게 몸을 담그시는 분들이 많아지시거든요. 오늘 돈다방 미쓰리에서는요. 일단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을 좀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시즌 1을 마무리하고 이제 영국 문제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오늘 거기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뭐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문제는 미쓰리가 워낙 계속 여러분 10월 31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그렇게 특별하게 보이진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8월 28일 날 수요일 뉴욕 증시에서 지난번에는 이탈리아 어떤 연정 붕괴에 대한 이벤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날은 또 영국의 어떤 노딜 브렉시트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제가 여러분께 패턴을 이렇게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기억하기로는 뉴욕 증시가 올라가야 될 이유가 없는데 뉴욕 증시가 상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소매 업체들의 실적이 좋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8월 28일 수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대요. 이게 어느 순간부터 미쓰리가 고개를 자고 갸우뚱하는 게 뭐냐면 얘네가 이렇게까지 증시를 올리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무슨 물론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가 좀 잘 나왔다. 그런데 제가 그 소매 판매 지표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거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이 그래 금리 인하하면 경기가 좋아질 거야. 경기가 좋아지면 내가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내가 지출을 줄일 필요가 없어. 돈 좀 써볼까? 근데 지갑을 열었는데 현금은 없어요. 대신 뭐가 있어요? 현금보다 더 위대한 신용카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매 어떤 그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소매 판매 기업들의 매출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미국 증시에서 수많은 지표들 중에 수많은 기업들의 실적 중에 지난주 수요일 날은 미국의 소매 판매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서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자, 일주일 만에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올라갈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올라서 자, 국제유가가 올라간 이유도요. 진짜 뜬금없는 게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잠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지만 한 달 전에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전주 대비 1,000만 배럴 크게 감소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1,000만 배럴 크게 원유 재고가 감소해서 국제 유가 시장은 올랐지만 증시에서는 별로 반영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어떤 지경까지 왔냐면 제가 최근 들어서 좀 드는 생각은 제가 앞서서 막 6월달, 7월달 증시에는 여러분 참 이렇게 느낌이 이상하게 미국 뉴욕 증시가 금요일날 이렇게 상승시키려고 그냥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어땠냐면 어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 가지고 막 쥐어짜듯이 이렇게 뭔가 뉴욕 증시를 상승시켰다면 지금은
정말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재료들을 가지고 뉴욕 증시의 상승의 어떤 원인을 제공합니다. 전 진짜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뭐 국제 유가 상승이라든가 지난주에 소매업체 뭐 기업 실적 호조 이게 국제 유가를 이게 뉴욕 증시를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지금은 물론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지금은 그냥 갔다가 이렇게 그냥 때려 부은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다우지수가 이날 1%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0.38% 올랐습니다. S&P 500이 0.65% 올랐고요. 자, 뉴욕 증시가 상승했다. 자, 뉴욕 증시가 반등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전일 하락했으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전일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에요. 자, 국채 시장은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가 상승해서 뉴욕 증시가 반등했대요. 뭔가 안 맞아요. 예, 뭔가 안 맞아요. 요게 조금 재미있는 게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뭔가 조금 그냥 제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논리적이라는 얘기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그냥 정상적인 이성적인 생각을 했을 때 뉴욕 증시가 너무 어거지로 올랐어요라는 얘기를 하면 꼭 그 다음에 증시가 하락하죠. 예, 참 신기한 어떤 패턴이 요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국제 금값은요. 전일 대비 온스당 2.70달러 하락해서 0.2% 하락해서 1,549.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날 달러가 강세였어요. 달러 인덱스가 98포인트. 트럼프 대통령 너무 조용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너무 조용해요, 지금. G7 정상회담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갔을 텐데, 분명히. 그리고 뭔가를 할 텐데, 물론 이제 이날은 미국 무역 대표부가 3천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5% 인상하긴 했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이렇게 액션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제일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약간 예전보다는 겁내하고 예전보다는 힘들어하지만 그래도 쉽게 내려놓지 못하죠. 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입닥치고 조용히 있는 이유가 증시 하락을 유발할까봐 몸살이고 몸을 좀 낮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국제 유가는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85센트, 1.6% 상승해서 55.78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230만 배럴 감소할 거라고 했던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1,003만 배럴 감소했거든요. 자, 예상보다 큰 원유 재고량 감소가 국제 유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자, 참고로 미국은 그동안 계속 국제 유가를 증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발표하는 원유 시추기 가동 건수가 제가 대충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830개 정도가 830개? 860개 정도가 됐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760대 정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원유 시추기를 그만큼 덜 가동한다는 얘기는 확실히 예전보다는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이제 줄어들, 그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아진 거죠. 예. 자, 모건 스탠리에서는요, 올해 브렌트유를 기존의 65달러 평균 가격에서 6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WTI도 58달러를 예상했는데 55달러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없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일단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분쟁 시즌 1을 일단 좀 마감을 하고 영국 문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돈다방 미스리에서 보리스 총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고 야당이 뭐 하고 있고 야당이 뭐 엘리자베스 여왕 2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고 뭐 노동당 대표가 자기가 임시 총리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야당들이 웃기고 있네 이런 얘기를 쭉 해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께서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러니까 물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도 해드리죠. 그런데 이젠 자연스럽게 조금 영국의 브렉시트 문제로 이렇게 바통을 넘어갈 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갑자기 뭐 자유민주당은 뭐고 또 아이고 보리스 총리 쟨 또 뭐 어떤 애고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그동안에 쭉 매일매일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돈다방 미스리에서 이제 노딜 브렉시트를 이제 중심으로 이제 돈다방 미스리를 진행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따라오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저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문제는 어렵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문제는 물론 어려웠던 문제지만 굉장히 저는 아주 심플한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 결국 미스리의 심플한 생각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이렇게 길게 끌려오고 중국이 시간을 벌고 뭐 이런 모든 상황을 어찌 보면 정확하게 좀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된 결과를 낳았는데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문제도 제가 조금 내려놓고 한번 중심적으로 영국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부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시즌 1을 잠깐 정리하고 영국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